예, 안녕하세요. K모기가 이제 괴물이 돼가고 있는데요. 크라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 비밀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2016년 무렵이 이게 변곡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비겁, 그러니까 strategic cowardice죠. 오바마 스스로는 그걸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북이 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도 뭐 묵묵히 참는다 뭐 그런 뜻인데 사실은 전략적 비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 정부가 그 충돌했거든요. 그게 분수령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라 그러는데요. 그 스포일러인데 이제 항공 엔진이 무기의 최정점 성배가 아니다. 그 말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랑스 군사매체 메타 디펜스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항공 엔진은 무기의 최정점 성배다 홀리그레일이다. 그 다음에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엄청난 스피드로 진행될 것이다. 15에서 20년이 지나면 유럽 방산업체는 도태될 수도 있다. 다 좀 부정확한 말입니다. 항공 엔진은 n분의 1이에요. 무기의 최종점 성배라고까지 표현을 못합니다. 이거는 프랑스는 이제 단품 찍어 먹기,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팔아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그러한 방위 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초연결 네트워크 군사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서브 시스템이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홀리 그레일이다. 홀리 그레일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 성배죠. 성배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5년에서 20년까지 안 걸립니다. 짧으면 10년, 좀 늘어지면 한 15년이면 유럽 방산업체는 도태됩니다. 이렇게 이제 괴물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의 괴물인지를 좀 들여다보려면 오히려 이제 KF-21이나 항공 엔진에 관계돼 가지고 일단 한번 그 사례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 전투기라는 플랫폼은 여러 시스템들로 구축돼 있죠. 그 시스템들 중에 이제 항공 시스템, 항전 시스템, 그러니까 항공 전자 시스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에이사 레이더,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광학, 적외선, 지향성 통신.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저기 뭐야 F-35의 사례인데 우리가 F-35를 지금 모델링을 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켜지 않고 저렇게 그 전구적, 그러니까 공 모양인 전체 공간을 전자광학과 이제 그 적외선으로 감시를 하죠. 저걸 이오다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켜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기에 전투기가 있는지 감지도 못하고 있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스텔스 기체들끼리 지향성 통신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전자광학 적외선 이런 것들을 이 매립을 할 때 기체 안에 매립을 할 때 어떻게 표면 처리를 해야겠까 이 그 바깥에 케이스 처리를 해야 좋은가 거기에 대한 개발 방법론을 그 연구하는 게 올해 내년 2년에 걸친 과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전 체계, EW 스위트라고 부르죠. 이건 뭐 그라울러가 대표적인 그런 전투기인데 사실은 F-35에도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팔 때는 과연 이 기능을 다 살려서 파는지 아니면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워낙 무서운 기능이라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팔 겁니다. 네, 이렇듯 항공 엔진은 n분의 1이에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더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발사 미사일을 이제 또 봐야죠. 이게 이제 그 정광선 단장, 그러니까 그 방위사업청에서 KF-21 개발 쪽을 실무 담당했던 그 단장의 말에 의하면 요새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들이 신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투기 플랫폼이 하나 생기니까
이 공중발사 미사일 개발하느라고 아주 신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 공대공 미사일들, 그러니까 한국형 단거리 미사일, 한국형 ILST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국형 미티어가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제 한국형 장거리 벙커버스터 철룡이죠. 이거 제가 아덱스에 가서 이렇게 귓결에 주워 듣기로는 한 800km 간다 그래요. 이 벙커버스터는 앞에 탄두가 그 구조가 복잡해 갖고요. 그 사거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니까 연료를 많이 못 넣죠. 그 부피에 잡혀 먹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늘어서 그 타우루스가 한 500km 가는데 한 800km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미사일을 앞에 이제 탄두와 시커를 바꾸면 이게 곧바로 장거리 일반 탄두 공대지 미사일이 되죠.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이제 그 관통탄두 저런 그 교각을 두들겨 부신다든지 방카를 두들겨 부시는 이런 그 복잡한 탄두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거리가 늘어나죠. 이거는 단거리 탄도 전술 단거리 전술 지대지 탄도 미사일 우리 KTSSM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의 벙커를 깨려고 관통탄두를 쓰니까 한 180km 가는데 지금 300km 개량 중이죠. 그런데 별로 개량 안 하고 그 탄두만 텅스텐 유산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폴란드에 준 게 그걸 이제 슈랍넬이라 그래요. 텅스텐 구슬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텅스텐 유산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탄두 부피가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로켓 연료를 더 채워서 300km를 가죠. 폴란드에 준 거는. 마찬가지로 이 장거리 벙커버스터도 탄두를 일반 탄두로 바꾸게 되면 저는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추정을 합니다. 한 1100km, 1200km 그냥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공대함. 이것도 이제 변주예요. 장거리 공대함은 이제 미국 같으면 LRASM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레이더를 켜지 않고 레이더를 켜게 되면 상대방이 감지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 적 전함에서 발신되는 전자파 지문을 추적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거 이제 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룡의 변주들입니다. 이게 다. 미국도 그래요. LRASM이 그러니까 이 그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이 일반 탄두 장거리 공대지 JASM-ER의 변주였습니다. 한국도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안 팔죠. 구하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이제 램젯 방식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이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죠. 예. 원래 영상 속도로 하면 이렇게 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램젯 방식의 지대함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음속 공대표, 그러니까 공중발사 서피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수상이든 지상이든 그걸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탐색기를 레이더를 찾아 들어가는 걸로 바꾸게 되면 그게 초음속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 됩니다. 이 레이더 사냥 미사일을 시드 데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시드는 방공망 약화라는 뜻이고요. 데드는 방공망 파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 그러니까 이 항전 장비 다 갖춰져, 그다음에 공중발사 미사일 다 갖춰져, 그리고 항공 엔진 갖춰져. 그러면 이제 결국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고급 공중 드론이 되죠. 일단 소형으로 아무 무장 안 한 이 그 전자전 쪽 기능만 집어넣은 게 이제 지능형 미끼인데 얘는 이제 카이 이름으로는 AAP라 그러고요. 미국 이름은 MALD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크기밖에 안 해요. 아주 작은데 얘는 날아 들어가면서 전파를 발신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F-15인 척, F-16인 척 이러고 날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방 방공망이 얘를 잡겠다고 미사일을 쏘죠.
그러면 뒤에 가는 본체 F-35나 KF-21은 그 미사일의 발사를 보면서 방공 레이더를 식별하고 그걸 깨는 거예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편대기 우리가 쿠스 LW라고 표현되는 거요. 요거가 아마 조만간에 나오죠. 이게 5,500파운드 아음속으로 나옵니다. 네, 5,500파운드 아음속. 이게 이제 보잉 로얄 윙맨과 뭐 비슷한 그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아브, 예, 쿠스 FC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이제 MQ-9보다 센 애죠. 일단 뼈대는 그 항전 장비의 지능, 감시 정찰의 지능이 더 센지는 모르겠는데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한 100km까지는 그냥 아주 정확하게 내다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잠실 운동장에 그 좌석에 있는 숫자까지 읽는 100km 정도 바깥에서는, 혹은 한 100km 정도에서는 그 전투기의 꼬리에 새겨진 숫자를 읽는, 전투기 꼬리 날개 숫자 써 있잖아요. 글자 써 있는 거 그걸 읽는 정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지상 목표물 식별 이런 것들이 한 300km, 200km, 250km, 300km 쉽게 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스텔스 정찰기가 붙죠. 항전 장비를 써서. 이건 이제 스텔스 정찰기, 스텔스 전략 정찰기라고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무인 전투기. 그림이 안 나와서 그냥 뭐 보인 것 갖다가 썼어요. 뭐 이렇게 모양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있죠. 자, 이렇듯이 항공 엔진은 유무인 합동을 위한 디딤돌. 그러니까 항공 엔진 자체는 그 전체 다가 아니라요. 드론, 이런 고급 공중 드론을 구성을 할 때 항전 장비 패밀리가 있고, 그다음 미사일 패밀리가 있고, 그리고 항공 엔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엔진을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첨단 무기의 성배다. 좀 뭐 프랑스다운 표현인데 우리는 훨씬 더 유기체적인 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초연결 네트워크 상태의 그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가 뭐 최정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약간 무식한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네트워크 센트릭이라 그러죠. 네트워크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군사력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 그것도 아주 죽자사에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서방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무기가 다 개편이 돼 가기 때문에 뭐 유럽을 무찔러 버리는데 유럽을 말아먹는데 저는 15년에서 20년 안 걸린다고 봐요. 10에서 한 15년 걸릴 거다. 그러면 유럽 방위 산업은 박살나죠. 이 크라켄이라는 거는 그 심해에 사는 괴물이죠. 심해에 사는 괴물, 저렇게 생긴 걸 이제 신화에서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K 무기는 크라켄이 된 거예요. 그냥 다 말아먹는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왜 유럽이나 일본이 이런 일을 못하냐? 그 기술도 있고 괜찮은데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이거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아주 절실한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한국 무기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지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자주국방 와우,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또 미국과 따로 양쪽 모두가 다 가능한 그런 와우 자주국방과 이 크라켄으로 그 진화하는 무시무시한 K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까딱 잘못하면 그냥 거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이 굉장히 절실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의지가 있죠.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유럽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천후 제조업인데요. 우리가 중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거든요. 우리가 한 28, 9% 되고 중국이 한 20, 한 7% 될 겁니다. 우리가 한 1, 2%포인트 높아요. 그 얘기는 OECD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전 세계 제조업 최강국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이 그냥 제조업이 아니고 반도체에서 소재까지 다 전천후로 커버를 또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를 세계에서 1등하냐 2등하냐 이런 산업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개발 공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소리죠. 연구개발 공력 이걸 이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그래가지고 스템이라고 하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고 뒷다리를 잡아버리면은 아주 골아퍼요. 왜 그러냐면 전체의 프레임이 미국에 의해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서방 이 국방 네트워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K 링크 그러니까 전술 데이터 링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게 혼자서 갈라파고스 섬처럼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독립적인 자기 내부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히 링크 16 같은 거 그거랑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포맷을 맞추고 이러려면 미국이 오케이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그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좀 그 말하자면 업보가 있죠. 이게 식민지 지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제관계가 깔끔하지가 않죠. 한국은 국제관계가 깔끔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유럽 방위산업이 한국을 따라오기가 조금 버겁죠. 네, 좀 버겁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크라켄이 언제 이렇게 봉인 해제가 된 거냐?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 2016년경입니다. 이게 사드와 탄핵과 맞물려 있죠. 네. 이 사드 배치 결정이 2016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KF-21 개발이 본격 착수된 것도 이 무렵이죠. KF-21은 뭐 꼭 미국의 협조 없이도 그 전에 이미 협조키로 결정이 된 거니까 2013년 이때 우리 F-35 들어올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 시점이 묘하게 같습니다. 그 다음엔 2017년에 미사일 지침이 대폭 완화돼서 탄도 중량이 제한이 폐지가 되죠. 그리고 2021년에는 미사일 지침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하루아침에 그동안 준비됐던 거 다 쏘아 올리고 실험하고 하니까 서방에서 미국 다음에 탄도미사일 강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경제적인 코스트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 단거리 중거리 쪽은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안 두죠. 미국도. 예, 그렇게 다양하게 안 두죠. 미국은 훨씬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작전의 범위가 넓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미사일 종류를 뭐 그게 어디서 발사되냐, 그 다음에 무엇을 타겟으로 하냐, 그 다음에 어떤 추진 방식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발사는 공중 발사냐, 지상 발사냐, 함상 발사냐, 잠수함 발사냐, 심지어는 신궁, 형궁처럼 보병이 발사하냐,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그 발사가 그렇게 나뉠 거고요. 타겟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거냐, 우리 M샘 천궁 혹은 L샘 이런 것, 혹은 적의 공중표적, 적의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거냐, 천궁 같은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적의 초납작탄도, 소위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거냐, 이게 LAMD 지금 개발 중인 겁니다. 흔히 이제 장사정포 이래가지고 마치 적의 포탄을 요격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굉장히 굉장히 구경이 큰 로켓을 바짝 눕혀서 쏜 거예요. 사거리를 짧게 해갖고. 그게 이제 장사정포입니다. 로켓이 이게 그 대구경 초납작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요격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LAMD로 별도 이제 방어체계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타겟이 지상 고정 타겟, 지상 이동 표적 타겟. 그 다음에 해상 고정 타겟, 해상 이동 표적인데 해상은 기본적으로 이동 표적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사일은 아니지만 우리 또 어뢰가 굉장히 강합니다. 항적 추적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이크 터뷸런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난류 터뷸런스 막 뒤엉킨 그거를 추적해가는 건데 그 난류는 수면 위에서도 나타나지만 수면 위가 아니라 깊게 가는 아주 뭐 100m, 200m 아래에서 가는 잠수하면 뒷공문에서도 나타나요. 그걸 추적하는 어뢰는 이건 첨단 기술이거든요. 우리 범상어가 아마
난리 추적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못 도망가요. 상대방에 속일 수가 없어요. 어뢰 기만 이 방식이 잘 안 먹혀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방식이 이게 로켓으로 추진하냐, 터보 제트 엔진으로 추진하냐, 아니면 램젯으로 추진하냐, 아니면 극초음속 HGV 한 60에서 80km 상공에서 통통통통 무수제비 떠가지고 가는 거, 극초음속 활강체 그런 방식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걸 이 모든 매트릭스를 다 충족하는 풀세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 무기가 이게 크라켄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수출 시장도 넓어지고 이래가지고 한 5, 6년 안에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사일들이 쫙 갖춰질 거예요. 5, 6년, 10년 요 사이에. 미사일 강국이죠. 예, 미사일 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미국의 뭔가가 바뀌었어요. 이 K 무기와 자주국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자주국방과 K 무기가 크라켄으로 진화하는 그런 흐름을 미국이 오케이, 좋아, 가로막지 않을게, 뒷다리 안 잡을게 하고 이걸 열은 거예요, 게이트를.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저는 한 셋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아마 국내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최초인 것 같아요. 첫째, 주한미군에는 가능한 한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언론도 잘 안 하는데 주한미 공군에 F-35A 없습니다. 주한미 육군에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 그러니까 한 3,000km 가는 거 LRHW 없습니다. 주한미 육군에 500km 가는 날렵한 탄도미사일, 탄도 91kg짜리 PRSM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공군이 아마도 최신형 레이더 사냥 미사일 아금 이하를 운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주한미 공군이 장공지 1000km 가는 거 제즘 이하를 운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주한미 공군이 장공함 1000km 바깥에 함정을 까는 LRASM 운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주한미 육군 베이스인데 주한미 육군의 무기는 첨단 무기는 대부분 순식간에 수송기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은 무기를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리 무기를 잔뜩 이 첨단 무기를 갖다 둬서 중국과의 긴장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현재까지는 토마호크도 안 갖다 놓은 걸로 알거든요. 토마호크 최신형들. 지금 토마호크가 지상 발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최신형과 SM-6 미사일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그거를 중거리 타격 능력이라고 부르고 그걸 타이폰이라고 부르죠. 그 타이폰에다가 3,000km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LRHW를 합치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미 육군의 MDTF가 됩니다.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 다영역 임무 부대. 그게 이제 브리게이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단급이에요. 미국이 4개 여단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4개 여단의 분대가 이제 파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부들이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4개 여단이 괌에 와 있어요. 지금 그 여단 한 덩어리가.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그 여단의 그 하부 부대가 한국에 그럼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에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걸 에스컬레이터리 웨폰이라 그래요. 긴장을 고조시키는 혹은 판을 뒤흔드는 disruptive weapo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긴장 고조 혹은 판 뒤흔들기 무기를 운용 배치하지 않는다. 예, 그게 하나의 원칙인 것 같고요. 둘째 이제 한국의 K 무기에 관해서는 핵이 아니라면 어떠한 긴장 고조, 어떠한 판 뒤흔들기,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컬레이터리하고 굉장히 디스럽티브 하더라도
오케이, 개발하는 거 우리 뒷다리 안 잡을게. 우리 안 말릴게. 이런 입장이다. 그게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 완전 폐기랑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미국 위성 실시간 연동. 이거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미 우주군이 파견 나가야 되는데 미국 본토 바깥에 미 우주군이 배치되어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본토라는 건 같은 땅덩어리, 컨티규어스 아메리카라 그럽니다. 컨티규어스 USA라 그래요. 알래스카도 연육이 안 돼 있으니까 컨티규어스 USA에 포함이 안 돼요. 하와이도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컨티규어스 USA 바깥에 우주군 부대가 정식으로 차려진 건 하와이가 유일하고요. 외국의 그 우주군 부대의 일부가 파견되어 있는 건 주한미군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게 파견돼야 미 우주군의 그 위성과 실시간 연동을 하는데 미 우주군의 위성이 지금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라 그러는데요. 그 전에는 미 우주군이 그러니까 SBSS라 그러죠. 그러니까 Space Based Sensor System이라 그래서 주로 그 35,700km인가의 그 정지 궤도에 올라가죠. 그 크기가 보통 얼마나 하냐면요. 관광버스만 합니다. 예. 아주 대형 위성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요새 어떻게 되냐면 HBTSS라 그럽니다.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ensor System, HBTSS인데 얘는 저궤도, 그러니까 Low Earth Orbit에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좀 높이 올라가는 애는 한 1,000km, 2,000km 올라가는 애는 한 1톤, 2톤 되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만 한 거죠. 뭐 이제 티코나 뭐 아반떼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거느리는 군지 위성은 뭐 파레트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쏘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화가 개발해서 그 무게 저게 2m에 1m쯤 되니까 요만한 납작한 상자같이 생겼으니까 그게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파레트만 한 거죠. 그거를 미국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쏘아 올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그 우주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쐈다 안 쐈다만 알지 3차원 좌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도 여러 개로 깔아놓으니까 이게 3차원 좌표로 실시간으로 그 탄도 추적이 된다고요. 그게 우리랑 그대로 연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이 또한 한국의 군사위성 발사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 한국의 4.25 위성 2개 올라갔는데 둘 다 미 우주군 기지에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을 미국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냐?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통신 ISRTN에 관해서는 미국이 적극 협조한다. I는 정보, S는 감시, R은 정찰, T는 타겟팅, N은 통신, 네트워크. 이게 미국이 이 정도 심도로 협조하고 있는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한국이.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물꼬가 터진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를 계기로.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물꼬가 터였지? 우리는 흔히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만 주목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굉장히 심각한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게 이거를 봐야 되죠. 그 무렵에 미국은 무슨 진실을 발견했냐면, 얘들은 우리가 그냥 내깔겨두면 오히려 친중으로 가. 지들 살라고. 근데 하도 이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흉악한 놈들로 쫙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얘들은 그냥 자주국방 K목에 크라켄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비핵이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전략적 비겁 속에 함몰돼 있었거든요. 이걸 오바마 정부는 이걸 전략적 인내, strategic perseverance라고 불렀죠. 실제로는 strategic cowardice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이거 어디서 드러났냐면요. 2014년 그때 오바마 때잖아요. 2014년에
저거 왔을 때 저거 뭐지? 그 2014년에 저기 뭐야 크리미아랑 돈바스 점령했잖아요.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경제 제재라고 뭔가 했는데 그 보통 뭐 무기 부품에 관한 경제 제재지 뭐 에너지나 이런 건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전략적 비겁 속에 함몰돼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는 중국 북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중국 붙잡고서 이거 북핵 문제 풀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 자리까지 간 거 아니에요. 저게 2015년 9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야, 얘들은 종란하에, 그러니까 그 공산당 인민해방군 최상류층이 몰려서 오골오골 몰려 사는 데죠. 자기들끼리 소우주 만들어서 베이징에. 종란하이와 평양을 정조준하는 괴물 크라켄이 되든가 한국은, 아니면 살려고 중국 쪽에 갖다 붙을 수밖에 없다. 이 진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절대로 그냥 떡바지게 가만히 앉아갖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거래 대상물로 고깃덩어리로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한국이 못 참는다. 지발로 걸어서 중국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종란하이와 평양을 정조준하는 크라켄이 되든가. 이게 이제 종란하이죠. 그 베이징의 유서 깊은 옛날 청나라 때부터 거기를 그 궁궐의 일부를 싹 찍어왔고 거기를 이제 그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최고위층이 오골오골 몰려갖고 자기들만의 우주를 꾸미고 사는 데죠. 중국은 종란하이에서 1000명, 500명 죽는 게 샹하이에서 1000만 명 죽는 것보다 더 아파요, 얘들은. 예,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가 종란하이와 평양을 딱 정조준하고 있으면 딱 그 숨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란하이를 정조준하는, 평양을 정조준하는 크라켄이 되든가, 그렇게 크라켄 되도록 우리가 한국 가로막고 있던 거 싹 다 치워주든가. 그거 안 하면 얘들은 그냥 넋 빠지고 앉아갖고 고깃덩이 되느니 지발로 걸어서 중국 품으로 들어간다. 미국이 그냥 벌쩍 놀란 거예요. 예, 박 대통령 이때. 예, 어마무시하게 놀란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걸 알고서 이렇게 살신성행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라켄으로 가는 길이 다 물꼬가 트인 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해봐서 알거든. 이게 냉전의 설계자 조지 캐넌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1946년 2월에 이제 소련을 가둬야 된다, 컨테인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던 모스크바 국무부 근무자인데 그걸 이제 암호문으로 해서 왜 가둬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국무부 헤드쿼터로 보낸 거예요. 워싱턴으로. 뭐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게 냉전의 기본 틀을 최초로 밝힌 문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러는 줘요. 아무튼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단독 정부 수립 지지했죠. 6.25 터지니까 뭐 바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6.25 개입을 적극 지지한 사람이에요. 1950년 6월 말에. 그런데 그로부터 한 4, 5개월 후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방향을 팍 바꿔요. 180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을 포기해서 중공과 소련이 서로 차지하려 싸우는 고깃덩어리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살벌한 판이에요. 이 군사지정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넉넉히 앉아있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거래 대상물로 전락해요. 그건 하기 싫다는 거지. 한국인은 그 기질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주국방을 키우고
우리가 크라켄으로 진화할 길이 없으면 우리는 친중으로 가서 붙죠. 그래서 미국이 자주국방과 크라켄 진화의 길을 다 터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제가 좀 위험한 해석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한국인의 2000년 운명과 미국인의 21세기 과업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2000년 동안 생사를 걸고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 아이덴티티 게임을 펼쳐왔어요. 네가 뭐래도 나는 내 식으로 살 거야. 우리 나라 있어야 되겠고, 우리 언어 써야겠고, 우리 문자 있어야겠고, 우리 방식의 옷 입을 거고, 우리 방식의 음식 먹을 거고, 우리 방식으로 집 짓고 살 거고, 우리 방식의 풍속 지킬 거고, 우리 방식의 도덕률을 지킬 거야. 중국과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중국 심장부와 대륙의 심장부와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이걸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또 지금은 거기에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중국 너희가 싫든 좋든 아무리 극악스럽게 반대하건 지랄하든 결국은 북한 자유화시킬 거야. 결국은 통일할 거야. 자유통일할 거야. 이것까지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미국한테는 미국의 21세기 글로벌 전략 과제가 결국 뭐예요? 어떻게 중국을 억제하고 길들일 거냐. Deterring and Taming. 이게 미국의 전략 과제야. 그 둘이 아대가 맞는 거야 이제 손뼉이. 1945년 이후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는 최초로. 우리도 컸고 미국도 이런 처지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최상의 반중 동맹국입니다. 반중을 한다 그랬을 때 한국보다 더 확실한 나라가 없어요. 일단 2000년 세월이 보증해. 반중의 진정성에 대해서. 2000년 세월이 보증해요. 일본, 독일 진정성 못 믿습니다. 미국이. 프랑스 진정성 못 믿어요. 영국은 늙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반중 동맹국이에요.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아까 종란하이와 평양을 정조준하기 때문에 이 군사 지리적 위치가 그거 이상은 좋은 게 없고 K무기 팔면서 외교적 영향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고 경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세계 곳곳에 만들 때 한국이 크게 작용해요. 두 번째는 미국과 함께 첨단 영역을 같이 가요. 네 번째는 우리 한류를 통해서 서방 가치와 서방 문화가 인류 보편성을 갖는 현대 문명의 핵심이다라는 걸 그거를 이런 식으로 소화 흡수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